우리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애리조나는 춥다는 느낌이 들 그런 좋은 날씨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꼭 들통이 나서야 죄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과 잠언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과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까? 아마 한국은 2022년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장관 인선의 인사청문회와 그리고 지금 이제 막 끝났나요? 국정감사가 어떤 이슈보다도 더 관심을 끄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와 또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좀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혹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여러분 귀에 어떤 말들이 좀 자주 듣게 되는 말인지 서로 다르겠지만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들을 때에는 자주 사과하세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과하라는 말, 때로는 좀 공손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윽박지르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특히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감추고, 또 위장 전입도 이렇게 감추고, 비리 사실도 감추고, 또 범법행위들, 물론 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감추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들통이 나도 참 이분들은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를 않아요. 아마 면책 특권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거는 국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국회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제 물어야겠지요. 마치 교황 무엇을 것 같은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후에 법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감옥으로 향하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때사 이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업주들도 그럴 때가 있죠. 지난 15일 오전 아마 6시 좀 넘어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그 SPL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직원이 앞치마가 샌드위치 그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상반신이 끼어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약 40여 명의 다른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시신을 직접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수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호소했지만은 대부분 다음날 바로 현장 작업에 투입되어서 일을 했는데, 신문기사에 난 사진을 보면은 사고가 난 기계를 그냥 흰 천으로 덮어놓고 그 기계 바로 옆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진이 보도되고 들통이 나고 여론이 막 들끓자 그제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 두 경우 다 사과를 들으며 이렇게 하는 사과는
들통이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정말 들통이 나야 죄송합니까? 사과가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예, 정말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라고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이런 말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부른 노래 가사의 일부가 더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도 섰을 텐데, 또 풍채라도 좋았으면 어깨라도 이렇게 좀 폈을 텐데, 뭐 이런 가사가 앞부분이 좀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래 가사를 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내가 죄송해야 할 이유가 내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렇게 죄송해야 하나? 또 뭐 이렇게 얼굴 못생기면 뭐 앞줄에 서지도 못하냐? 어깨도 펼 수 없냐? 뭐 이런 항변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치를 그만두고 떠날 때는 아주 명언을 남겼죠. 여기 국회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코미디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라고 그렇게 방송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노래 가사의 속뜻이 무엇이든 노랫말 그대로 자신의 외모가 못생겼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의 노래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또 사랑도 받았습니다.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로 그렇게 웃음의 소재로 삼을 수가 있었겠지요. 어쨌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들통이 나기 전에 참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지금의 우리들 모습, 꼭 뭐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참 훌륭한 노래 가사이면은 분명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모른 척하고 쉬쉬하다가 사실관계가 들통이 나면 그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이렇게 때에 맞게 사과하는 일을 하도 하지 않으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 성행을 했습니다. 사과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생긴 그런 이 사업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대신 사과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회사입니다. 2001년에 뉴욕타임스가 중국의 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특이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당신 대신 사과해 드립니다. 사과 대행 비즈니스이죠. 관계가 틀어진 동업자 혹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만은 직접 하기가 껄끄럽고 어렵다면 대행회사에서 의뢰해 대리 사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표어가 당신 대신 사과합니다입니다. 당시 사과 대행 비용은 전화로 하면 3만원, 우리 돈으로 3만원, 그 다음에 대면에서 만나서 이렇게 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과하면 15만원 정도였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해결하면 될 일을 비싼 돈 주고 대행을 시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그 기사의 말미에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물론 전 세계에 다양한 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과뿐이 아니라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묻고 정기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그런 효도 서비스도 있고 이별을 통보하는 것 그런 서비스도 있고 대학에 대리 출석하는 그런 서비스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비스 상품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참 여러분 좀 마음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사과할 때 전해지는 깊은 뉘우침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한다는 것으로 얼마나 그것이 표현되고 그 아픈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이 전달되겠습니까?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와 감정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듯이 대신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 그 참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들 보십시오.
내 사과가, 뭐 사과를 그려놓고 그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사과,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내 사과가 그렇게 변명 같나요? 뭐 내 여자에게 사과하는 거. 쿨하게 사과하라. 말로만 사과쟁이,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위기를 기회로 공개 사과 잘하는 법. 혼이 담긴 사과.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그런 제목들의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점에 가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 잘하는 방법들의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져 있고 인터넷에서는 뭐 아주 수십 명의 강사들이 사과에 대한 어떤 좋은 강의들을 하고 또 엄청난 양의 지침서들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못과 실수로 인해 발생한 그런 위기를 더 나은 관계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런 책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지입니다. 여러분 한 권만 읽어도 깨어진 관계를 개선하는 사과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어쨌든 한 가지 정도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도 왜 그렇게 사과하는 일이 우리에게 힘들까요? 아마 사과하는 일이 익숙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과가 아주 형식에 치우치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였지만은 아주 흔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죠. 데이트를 약속한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는 언제나처럼 늦습니다. 여자는 화가 납니다. 헐레벌떡 남자가 약속장소에 뛰어 들어오면서 항상 하듯 사과합니다. 미안. 차가 이렇게 막힐 줄 몰랐어. 여자가 말합니다. 그럼 좀 일찍 나오면 되잖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화 풀어라. 진짜 미안하긴 한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다고 하잖아. 사과하면 좀 받아주라. 좀 풀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늦고 맨날 사과하잖아. 또 늦을 거잖아. 그럼 남자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들리려면 말라가게, 짜증나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안해! 라고 말하면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최소한 사과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대가 가진 감정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서로 대화하며 물론 늦게 나오는 것 이것만이 아니니까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죠. 또 그렇게 되도록 사과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사과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혹은 사과는 성서적으로 보면 어쩌면 회개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는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주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과를 주고받아야 할 순간이 있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의 순간이죠.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순간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돌이키기보다 아내 하와의 탓으로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남편이 뭐라고 하든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돌이키면 그것으로 좋았을 것을 그보다는 자기를 유혹한 뱀을 비난하는 일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로 사과하는 대신에 비난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들통이 나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하고, 일단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기업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들통나기 전에는 진정한 사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의 잘못을 상대가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 미리 사과해서 내 잘못을 알리는 것보다 들키지 않는 것이 최선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어떤 손실이 오거나 또 어떤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미리 사과하기를 우리는 더딥니다. 두뇌 건강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의 뇌가 구조적으로 사과하기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누군가가 알게 되지는 않을까. 만약에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서 판단을 담당하는 그 전두엽, 많이 들었죠? 전두엽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활동을 방해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 자극을 주어서 우리 뇌를 더욱더 강하게 지배를 하여서 이런 상황에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의 촉각을 또 손실에 아주 촉각을 세우고 방어적인 논리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전두엽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숨기면 작은 것도 커지고 밝히면 큰 것도 작아진다. 그렇죠? 예, 이 말 정말 맞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서도 잘못을 감추고 은폐하기보다는 즉시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훨씬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1982년 시카고 지역에 타이레놀을 사서 복용한 사람 7명이 이 약을 먹고 다른 처방도 없이 이 약만 먹었는데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망하였습니다. 누군가가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이렇게 넣어서 그것을 판매하도록 한 것이에요.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엄청난 손실을 두려워하여서 이를 감추거나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또한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림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판매된 타이레놀을 모두를 환불하고 또 수거하였습니다. 3,100만 통이라고 했어요. 미국인들과 이 타이레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지? 예, 전국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판매량을 보니 바닥을 치며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망할 것 같았던 그 존슨앤존슨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타이레놀의 시장 점유율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아서 옛날로 평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들통이 날 때까지 감추지 않고 즉각적인 사과는 조직의 손실 비용을 줄게 하여주고 또 사과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정치인도 평범한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는 아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군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고쳐야 할 점이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이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아주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교만해서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적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크고 작은 실수 다 합니다. 그럼 제가 책 한 권 좀 소개합니다.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 저자인 도널드 밀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포틀랜드에 정착해서 살면서 미국에서 가장 비종교적이라고 하는 리드 대학 청강생으로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기독교는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재즈처럼 하나님은입니다. 저자는 책머리에 재즈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해방된 노예 첫 세대가 만들어낸 음악으로 틀에 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며 그것은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소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재즈 음악이 친근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재즈처럼 하나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친근하지 않는 재즈 음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재즈 음악을 좋아한 적이 없다. 재즈 음악은 협화음, 두 음 혹은 그 이상의 음이 서로 이렇게 모여졌을 때 아주 화음이 잘 되는 것을 협화음이라고 그러죠. 그 협화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포틀랜드의 바그다드 극장 밖에서 나는 색소폰 부는 남자를 보았다. 나는 15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재즈 음악이 좋아졌다.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야 자신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었다. 하나님도 내게는 협화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자는 재즈 음악이라는 그 음악을 접하면 어색하고 가까이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음악이지만은 그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재즈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처럼 왠지 어색하고 딱딱하고 내 삶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에서 종교 체제로서의 그 기독교의 실증이 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이며 참된 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 책의 11장의 고백, 옷장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내용을 제가 앞부분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빼고 꼭 필요한 뒤에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해마다 리드 대학에는 램페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린다. 캠퍼스는 문을 닫고 학생들은 파티를 벌인다. 경비를 세워 관계당국의 접근을 막고 다들 술과 마약에 취하여 아예 나체로 활보하는 사람들도 있다. 금요일 밤에는 대체로 술에 취하고 토요일 밤에는 대체로 마약에 취한다. 학교는 마약 환각의 부작용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의료 단체를 불러온다. 우리 소구불의 몇몇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이때야말로 옷장에서 나와 적은 수지만 캠퍼스에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만민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를 설명할 것인지 대책을 의논했다. 너는 우리가 캠퍼스 한복판에 고백 부스를 설치하고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오라는 팻말을 써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죄를 지을 것이 뻔했기 때문인데 사실 기독교의 영성은 죄의 고백과 회개로 시작된다. 토니가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농담이라고 말했고 겁이 덜컥 났다. 우리는 구내식장에 모였다. 나는 내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겼다가는 맞아 죽을 게 뻔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분명히 학생들이 우리 부스를 불태워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들도 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라고 말했다. 그때 토니가 모두를 주목시켰다. 사실 우리는 고백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어리둥절하게 그를 보았다. 그런 말을 이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고 미움을 품었으니 미안하다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십자군에 대해 사죄하고 텔레비전 전도자들에 대해 사죄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외면한 것을 사죄하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캠퍼스에 예수님을 잘못 대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부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뭔가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 탁자를 쿵 내리친 게 분명했으므로 우리는 다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기독교라는 종교 체제 전체에 욕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때까지 늘 기독교를 옹호했지만 우리는 종교 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중요한 행동, 바른 행동은 그동안 우리가 예수의 길을 막았던 것을 사죄하는 일이었다. 좀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읽으며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짝 우리에게도 한 번씩 적용하곤 합니다. 이중성을 가진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리드 대학의 크리스찬 학생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옷은 항상 옷장에다가 두고 사람들 앞에는 옷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의 옷은 두고 나와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얼마나 심각한 예수님의 책망입니까? 리더 대학의 이중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제들이 느낀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께로 향하는 길을 막았었던, 우리 몸으로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했던 일은 없었는지 아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깨우침을 주는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 잠언 25장 11절, 그냥 좀 예쁘게 말하고 말을 좀 조심하라고만 생각했던, 그렇게 적용했던 말씀이 제게 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래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때에 지혜롭고 적절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좀 예쁘게 말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주고받았던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27장에, 잠언 27장에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아무리 축복된 말도 경우에 맞지 않으면은 저주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아로새긴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처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때에 지혜롭고 시기적절한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그냥 말 좀 예쁘게 하고 그리고 좀 경우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걸 그걸 조금 더 넓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금빛 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은행은 무엇일까요? 리더 대학에 있었던 일처럼 부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고백할 수는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 친지들, 그들에게 또는 공동체의 누구인가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살지 못함을 들통나지 않았지만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혹시 내가 막아선 적이 있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겸손히 우리가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글쎄 십자가 사랑을 행동하며 말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꼭 들통이 나야지만이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꼭 들통이 나야지만이 죄송한 일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혹 우리가 예수께로 향하여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며 우리 지금까지 행동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아직도 사랑하시며 그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신 우리 주님 사랑을 더 잘 나누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